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금융 안정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최근 이슈 및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디지털 금융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금융의 한 분야로 떠오른 디지털 금융은 금융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논쟁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 안정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금융 안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의로 봤을 때는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신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안정의 범위를 살펴보면은 미시와 미시감독, 거시감독, 그리고 지급결제, 그리고 예금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금융 안정에 대해서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금융을 주로 수행했던 영역들은 기존에 금융과 플랫폼이 결합되는 영역들이었습니다. 금융 자체로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들이 존재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대규모 디지털 금융의 영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었고요. 이 플랫폼들은 그간에 제한적인 지급결제 서비스 정도만을 수행하고 있었던 형태에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두 영역이 결합됨으로써 본격적인 디지털 금융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규모가 확산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전통적인 금융업을 영위했던 사람들은 금융의 기능을 디지털 금융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존 디지털 인프라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외부의 빅 플랫폼들이 금융기관과 결합하여서 일종의 금융 후선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 지원 후선 기능들이 잘못됐을 때는 전통적인 금융 기능의 본질에 리스크를 이전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디지털 금융에서 금융 안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디지털 사회에서는 빅데이터를 빼놓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는 어디서 왔을까요? 빅데이터는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가 빅데이터입니다.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패턴,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 우리가 다니는 곳, 이 모든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많은 국제 금융기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BIS에서 나온 글인데요. 빅테크가 과연 어떻게 금융까지 오게 됐는가에 대한 겁니다. BIS는 이를 빅테크의 탄생과 성장과 성숙, 이 완숙의 단계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생의 단계에서는 주로 이 플랫폼들은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숙의 단계에서는 많은 이용자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성을 높이게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규모의 경제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제 더 이상 플랫폼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는 단계를 겪게 됩니다. 이를 범위의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범위의 경제의 대표적인 형태가 금융의 영역입니다. 이 범위의 경제를 통해서 플랫폼은 빅테크들이죠. 빅테크들은 금융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빅테크의 금융의 진출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빅테크가 금융에 진출하면은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빅테크가 금융에 진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를 하는데 과연 소비자 피해는 없을까? 그러면은 또 금융으로 진출한 빅테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은 누가 할까? 빅테크의 주무관청이 할까?
아니면은 금융의 중간청이 할까라는 복잡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국제금융기구도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금융기구인 BIS와 IMF의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국제금융기구는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금융 리스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금융 안정에 대한 리스크는 빅테크에서 파생되는 리스크가 금융의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금융의 영역에서 운영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 후선 조직들이 네트워크 외부성을 통해서 외부에 위탁될 경우에 외부에서 발생한 리스크들이 금융의 내부로 들어올 경우에는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활동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 행사가 중요한데 빅테크는 산업의 영역, 일반적인 그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산업의 영역이고 금융은 금융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과연 금융감독당국이 과학기술 산업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의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정부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특히나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금융 디지털 인프라 시스템들이 사이버 공격 같은 것을 통해서 무너질 경우에 과연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그렇다면 모든 사이버 공격을 과연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제2세대 디지털 금융 안정 모델에서는 금융 안정의 복원력, 리스크가 발생하였을 때, 현실화됐을 때 금융 안정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번 영역이 소비자 보호의 영역입니다. 빅테크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그리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만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가 소비자 후생을 보장하리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빅테크가 금융 영역에 진출했을 때 금융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공정거래 당국과 금융 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또 개인정보 문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관련이 되겠네요.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빅테크들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아주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와 저렴한 편의 시스템들을 제공하면서 아마 소비자의 정보를 요구하겠죠. 그렇다면 빅테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소비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결합이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금융정보는 다른 정보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얼마나 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금융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가 소비자 보호의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빅테크와 금융기관 간의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약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리스크 유형 3으로서는 시장 결합의 문제입니다. 다른 규제 영역에 존재하면서 금융에 관여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의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금융 안정과 관련해서 잠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 리스크 1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국제기구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빅테크와 금융의 결합 영역을 감독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실체 중심의 접근 방식과 활동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체 중심의 접근 방식은 이런 겁니다. 은행들은 은행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보험업은 보험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금융투자업은 금융투자업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빅테크가 금융에 진출해서 은행을 하고 싶으면 은행 라이선스를 받으세요.
자, 금융투자업을 하고 싶으면은 금융투자업 라이센스를 받으세요. 보험을 하고 싶으시면 보험 라이센스를 받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실체 중심의 접근법입니다. 그 엔터티가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독을 거기에 맞게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활동 중심의 감독입니다. 빅테크가 금융의 영역에 들어와서 하는 활동들은 아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의 활동도 포함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존의 라이센스로 그런 행위들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활동 중심 규제의 토대입니다. 실제 중심의 접근이 갖고 있는 장점은 기존의 전통적 규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동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실체 중심의 접근이 갖고 있는 약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체 중심의 접근은 새로운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 플렉서블하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 중심의 접근의 경우에는 장점은 굉장히 유연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지만은 또 단점은 규제 적용의 모호성의 문제, 또 그 모호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금융당국 같은 경우 금융규제기구들 그다음에 여러 나라의 그 규제 당국의 경우에서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형 방식은 실체 중심의 접근이 보다 용이한 것과 활동 중심의 접근이 용이한 것을 구분하여서 각각의 양자를 섞어서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다음 각 나라 영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그러면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을까요? 유럽연합의 경우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근데 금융 안정 측면에서 더 오히려 설득력이 있겠네요. 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ule 이라는 겁니다. 같은 활동을 하면은 같은 리스크가 있을 거고 같은 리스크가 있으면은 같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원칙입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소비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은행, 보험, 자본시장을 횡으로 관통하는 규범 체계를 갖고 있는 일종 횡단적 규범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 중심의 감독 체계가 정확히 적용되기도 어렵고 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ule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대원칙으로서 이 세 가지 same activity, same risk, same rule은 굉장히 유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에서 한 가지 좀 독특하다기보다는 바람직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 디지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지만은 그 반면 이 섀도우의 영역, 그림자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이 금융 소외의 영역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분들과 또는 고령층들이 금융 소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3자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금융시장이 대단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면서도 제3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대 플랫폼과 빅테크가 가장 잘 발달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와 관련해서 구글과 페이스북만 예를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 서비스 회사법이라는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제3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영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를 규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개정된 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각 개별 주에서도 입법 활동들을 시작했는데 뉴욕주 금융 사이버 보안 규정 같은 걸 보면은 보안 규정 준수를 위한 프로그램 보안, 다중 인증, 암호화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융회사들이 기술적 수준에 맞게 자율 규제하세요. 다만 위기 사례가 적발되거나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후 제재하겠습니다라는 시스템을 또 갖추기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에 일본의 경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요, 금융 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원래 기존에 존재하던 법률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을 금융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로 바꿉니다. 법명도 바꾸고 내용도 수정을 합니다. 수정된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이 그겁니다. 금융 서비스 중개업을 창설합니다. 금융 서비스 중개업이라고 하면 예금 등 매개 업무, 보험 매개 업무, 유가증권 등 중개 업무, 대부업 대출 매개 업무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느낌이 어떻게 오세요? 플랫폼이 금융과 결합해서 하는 앱을 통한 중개 업무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런 빅테크가 금융과 결합된 영역에서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그 라이센스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방식입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빅테크의 금융업으로 진출, 빅테크와 금융화의 결합과 관련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금융 안정의 문제점과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진입 규제의 논의가 있는데요. 빅테크가 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진입 단계에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고요. 빅테크가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빅테크와 금융업 간의 규제 차익을 제거하는 부분도 관심사항입니다. 그리고 빅테크가 업무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라이센스 체계를 한번 가져볼까라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 기능들을 하는 자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러한 논의는 진행이 되다가 지금 다소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러한 라이센스 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신중론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빅테크의 업무가 금융업으로 전이되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금융회사들과 빅테크 간의 결합 영역 사이에서 일종의 부수 업무로서 금융업에서 약간 벗어난 업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뜰폰의 문제를 들 수 있겠죠. 알뜰폰의 그 상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은행이 이를 이제 부수 업무 또는 이제 자회사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이걸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를 해나갈까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규제 논의에서 이야기해왔던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적절하게 어떻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포지티브 내지 네거티브로 이를 허용해 줬을 때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위험 총량제입니다. 한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총량, 실링을 씌운 다음에 위험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위험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부적으로 총량을 넘지 않도록 스스로의 위험을 제거해 나가려는 노력의 유인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업무 위스탁 관계에 따른 리스크 통제도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네트워크 외부성 문제를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융 혁신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은 그 전산 시스템들을 외부 위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위탁 관계에서 잘 돌아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 외부적인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이 역시 금융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안정의 문제도 일으킬 수 있고 금융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독 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의 리스크 판단에 제3자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내부 통제 제도도 그 활용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번으로 앞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금융 안정의 문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위험들,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축은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못하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은 계속 나와야 되고요. 그러한 혁신 기술들이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혁신 기술의 지속적 이어짐, 생산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바로 시장에 나갔을 경우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소위 이제 실험실 안에 가둬놓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네라고 생각하면은 위험도에 따라서 실증 특례를 주기도 하고 임시 허가를 주기도 합니다. 위험도가 없군요라고 판단이 되면 임시 허가로 나가는 거고, 위험도가 다소 존재하는데 조금 더 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증 특례로 나가게 됩니다. 혁신의 부문에서 항상 이제 그 시장에서 필드에서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법이 못 따라간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통적 법의 영역에서는 기술의 진보 속도보다 법에 개정되는 속도는 훨씬 늦습니다. 왜냐하면 속성적으로 법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 기술로 인해서 효용을 얻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는 것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볼 것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잘 조화될 수 있는 영역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 법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칙 중심의 감독입니다. 전형적으로 A라는 행위를 하면은 B라는 제재를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전통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한국 법은 독일법 체계를 받고 있는데, 그걸 독일법에서는 이제 벤단 쉐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사실은 새로운 혁신 기술을 포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은 이제부터 다른 시도를 해야겠죠. 그 시도가 원칙 중심의 감독인데, 일정한 원칙을 정해 놓습니다. 소비자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일을 해야 해요라는 원칙,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해요라는 다소 추상적인 원칙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금융회사들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라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행의 결과는 원칙을 지키는 결과로 귀결되고, 원칙을 지키게 되면 정책 당국의 정책 목표에 이르게 되는 구조를 갖는 시스템입니다. 새롭게 논의되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혁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이제 규제가 약화되면서, 규제가 플렉서블해지고 규제가 약화되면서 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사 책임의 영역입니다. 전형적으로 우리나라는 독일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나서서 사전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했고, 거기에 따라서 민사적 책임을 소구하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금융법 체계 내에서는 영미의 제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춥니다. 하지만은 민사적 구제 절차에 있어서 우리는 그만큼 새롭게 규제가 풀려지는 것만큼 민사적 구제 절차가 정비되었느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법적 규제와 민사적 규제가 서로 간의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화롭게 어떻게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슈 두 번째로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최근에 가장 핫한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에 DLF라든가 라임, 옵티머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사건들이 여러 가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키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들에서 대규모의 횡령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의 배경에는, 그 사건들이 발생한 배경에는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던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아마 그러한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이제 사건이 터진 다음에 찾아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부 통제 제도가 왜 작동이 제대로 안 됐을까라고 했을 때 법원의 판결문, 그 다음에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그리고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존의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보면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들은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원래 취지는 영미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개인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활동을 통해서 금융도 안정하고 금융 안정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금융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련해서 잘 운영해 보세요라는 취지였고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겠어요라는 취지로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마련된 금융 내부 통제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되었을까라는 측면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들이 만약에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됐다면 잘 돌아갔겠죠. 그런데 과연 실효성 있게 작동이 되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 이후의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제기됩니다. 내부통제제도는 지배구조법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부통제제도는 지배구조법에도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도 있습니다. 내부통제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잘 운영되는 영역도 확보되면서 금융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부통제 지배구조법의 개정은 금융안정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 영역에서 촉발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했던 근본적인 동기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됐고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부통제 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번에 금융지배구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그 지배구조법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같은 궤를 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배구조법 개정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제30조의 2를 보시면은요, 제2의 1항 보시면은 금융회사의 임원은 제30조의 3, 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건 마련 의무만 있었죠. 새로 신설된 것이 관리 조치, 소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관리 의무일까요? 내부통제 전략을 마련해야 되고요.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되고요. 운영의 효과성도 점검해야 되고요.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되고요. 미흡사항의 파악 및 대응도 해야 되고요. 주요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사회는 개선 사항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잘못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게 되면 제재 조치를 하게 되겠죠. 의무를 부여했지만 누구에게 부여된 의무가가 명확히 돼야 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이런 의무를 부여해야 되고 누가 이 업무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누구를 기준으로 이 의무가 잘못됐고 이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책무구조도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합니다. 책무구조도는 영국의 고위경영진 인증제도 Senior Management and Certification Regi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SMCR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 명의 임원이 있는데 A 임원은 이 업무에 책임이 있어요. B 임원은 이 업무에 책임이 있어요. C 임원은 이 업무에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책임을 담당하는 업무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를 먼저 정해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무구조도입니다. 현재 책무구조도는
지금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시범 기간의 결과를 통해서 제도 개선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내부 통제 제도가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내부 통제 제도 위반에 대해서는 이제 행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당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따져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를 등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보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혁신은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 없는 혁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혁신과 리스크를 어느 정도 선까지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혁신과 리스크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가는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를 따져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효과적인가를 따지는 과정에서 아마 국가는 원칙 중심의 감독과 자율규제 체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야겠죠. 그렇다면 제 세 번째 항목에서는 민간의 경우에는 스스로 금융회사들은 스스로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자율규제 시스템들 그리고 업역에서는 업역 전체적으로 그 업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레짐을 규율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디지털 금융과 관련하여서 디지털 금융은 우리가 그냥 혁신이라고 치환해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과 관련하여서 금융 안정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